왜 이란의 성직자 권력이 약해지고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서구 언론에서 반복될까요? 그리고 왜 이란 내부 소식은 항상 익명의 관계자들만 등장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뉴스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주의 체제가 외부 세계와 어떻게 정보를 거래하는가의 문제이고, 동시에 전쟁 상황에서 국가가 어떻게 스스로의 이미지를 설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최근 여러 서구 매체들이 새로운 라흐바르로 선출된 후 두문불출한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그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쪽지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또렷하지만 육체적으로 약화되었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영상 노출을 피한다는 내용이죠. 이 서사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독재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정성과 직결되는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마적 권위의 제도화 문제입니다.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던 개념인데, 혁명체제는 종종 특정 인물의 상징성과 권위를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체제는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게 됩니다. 하나는 실제 권력 공백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는 지도자가 죽기 전까지 절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스탈린 말기에도 그랬고 마오쩌둥 말기에도 그랬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영상 노출을 통제하고 건강 이상설을 부정하고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흘립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출처입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한 소식들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누가 제공했는가입니다. 기사 자체를 보면 핵심 정보 출처는 모두 익명의 이란 관계자들입니다. 의료 기록도 없고 독립 검증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사 전체는 거의 확정적 사실처럼 서술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보 비대칭 구조입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정보가 시장처럼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선택적으로 흘립니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서구 기자가 접근 가능한 인물 자체가 이미 체제가 허용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보를 흘리는 이란 내부 관계자들은 모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지도자는 부상당했지만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도자가 너무 약해 보이면 체제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너무 강해 보이면 최근 군사적 타격이 아무 효과도 없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서사는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통제 중인 지도자입니다. 이건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혁명체제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생존합니다. 혁명 정권은 자신들의 취약성을 숨기기 위해 관리된 불안정성을 연출합니다. 완전히 안정된 것처럼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붕괴 직전처럼도 보이지 않습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부분은 서구 언론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현재 이란 권력이 성직자에서 군부인 혁명수비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과거 성직자 체제는 상대적으로 덜 극단적이었고 이제 혁명수비대 중심 군부가 더 위험한 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식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란 현대사를 왜곡해서 보는 시각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 체제를 만든 건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는 그 체제를 실행하는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서구 언론은 이란 내부를 온건파 대 강경파 구조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혁파 대통령, 실용주의 외무장관, 현실주의 성향 성직자 같은 표현이 반복되죠. 그런데 실제 국가 전략 차원에서는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핵 프로그램은 누가 밀어붙였을까요? 알리 하메네이 체제입니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누가 키웠을까요? 역시 성직자 체제입니다.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이라크 내의 시아파 민병대 같은 비국가 행위자 네트워크를 누가 구축했을까요?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이 실행했지만 전략 방향은 최고 지도자 체제가 승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복합 안보 국가입니다. 이란은 단순한 종교 국가가 아닙니다. 성직자 체제와 군사 조직, 정보기관, 경제 네트워크가 서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권력 구조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항만도 운영하고 건설 회사도 운영하고 석유 사업도 장악합니다. 군산복합체의 국가 내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가 국가를 보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일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온건하고 혁명수비대는 극단적이다라는 구분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시위 이후
대규모 처형과 진압도 최고 지도자 체제 승인 아래 진행됐습니다. 이란 체제는 지난 45년 동안 단 한 번도 핵심 목표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체제 보존, 지역 패권 확대, 미국 영향력 축소, 이스라엘 압박, 이 네 가지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 일부에서 말하는 새 지도부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표현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란이 갑자기 온건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군사 압박 이후 선택지가 줄어들었을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국제정치에서 합리성은 도덕성이 아닙니다. 비용 계산입니다. 국가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이유는 갑자기 온건파가 정권을 장악하여 이성적으로 협상하려는 것이 아닌 전쟁 비용이 감당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기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미중 수교 당시 그랬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경제 압박이 심해질 때마다 협상 국면을 반복했습니다. 이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 군사 압박과 경제 제재는 체제의 전략적 옵션을 제거합니다. 특히 지대국가 구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란 경제는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데 제재가 강화되면 국가가 사회에 분배할 자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체제 충성 네트워크 유지 비용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권위주의 체제는 단순 공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후원과 배분도 필요합니다. 혁명수비대, 관료 집단, 종교기관, 지방 권력층 모두에게 자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과 제재가 길어질수록 그 비용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중요한 건 온건파가 승리하느냐, 강경파가 승리하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둘은 구조적으로 결합돼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체제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정보전이 시작됩니다. 이라는 외부 세계에 우리는 아직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완전히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신호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는 종종 군사력보다 인식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중동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체제의 약점을 너무 많이 드러내면 동맹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강경한 이미지가 굳어지면 외교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언론에 등장하는 부상당했지만 여전히 통제 중인 최고 지도자, 군부 중심 재편, 더 위험해진 체제 같은 프레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정치적 효과를 가진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난 45년 동안 이런 내러티브 전쟁에 굉장히 능숙했던 국가였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체제가 스스로의 약함을 어떻게 연출하고 감추는가에 대한 거대한 정보전입니다. 국제정치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국가는 가장 강한 국가가 아니라 가장 오래 통제된 이미지를 유지하는 국가일지도 모릅니다.